파트 1. 용기와 자신감을 기르는 법. 로이드 조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대중 앞에서 처음 연설을 하려고 했을 때 순간 나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건 비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링컨조차도 연설을 시작하면서 두려움을 가진 적이 몇 차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안정과 열정, 의욕을 찾고 그때부터 진짜 그의 연설은 시작되었죠. 이처럼 당대 최고로 유창한 연사가 된 사람들도 연설을 시작한 초기에는 이런 맹목적인 두려움과 소심함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십시오.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어느 누구라도 대중에 대한 공포를 없앨 수 있으며 자신감과 불굴의 용기를 갖출 수 있으니까요. 앞서 밝힌 로이드 조지와 링컨처럼요.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강하고 끈질긴 욕망을 가지고 시작하라. 욕망이 흐리고 약하면 그 성취 또한 흐리고 약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이 문제를 마치 불독이 고양이를 악착같이 쫓아가듯이 그렇게 끈질기게 파고든다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제에 관해 여러분의 열정을 불러일으키십시오. 그 이점을 열거하세요. 그로 인해 얻게 되는 부가적인 자신감과 사업을 하면서 더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가져오게 될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로 인해 여러분의 친구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향력이 커지고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리더십이 생길 것입니다. 둘째, 말하려는 내용을 철저히 꿰고 있어야 한다. 연설에 대해 철저히 구상하고 기획함으로써 자신이 말하려는 내용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청중 앞에 섰을 때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아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연사도 예민해지고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엔 어느 누구라도 게으른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 자신감 있게 행동하라. 미국이 낳은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행동이 감정을 따라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더 직접적으로 의지를 통제를 받는 행동을 조절하면 의지의 통제에서 먼 감정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 용감하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이미 용감한 것처럼 행동하라. 모든 의지를 그 목적에 사용하라. 그러면 거의 틀림없이 용감함이 솟구쳐서 두려운 감정을 대신할 것이다. 자, 제임스 교수의 조언을 활용하십시오. 청중 앞에 서서 용기를 일으키고 싶다면 이미 용기 있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십시오. 어떤 대중 앞에 설 때도 30초 정도 숨을 깊이 들이쉬는 겁니다. 산소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분도 상승하고 용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넷째, 연습하라, 연습하라, 연습하라. 자,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내용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대중연설을 함에 있어 자신감을 기르는 첫 번째 방법이자 마지막 방법이며 결코 실패하지 않은 방법은 바로 실제로 연설을 해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연습하라, 연습하라, 또 연습하라. 이것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니까요. 여러분, 끈질기게 노력하십시오. 파트 2. 준비를 잘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저는 1912년 이래로 매 시즌마다 연설을 듣고 비평하는데 그 숫자가 대략 1년에 6,000건 정도 됩니다. 이는 저의 직업적 의무이기도 했지만 또한 즐거움이기도 했습니다. 이 연설을 한 사람들은 학생들이 아니고 비즈니스맨들이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성인들이었는데 이 경험을 통해 제가 강하게 느낀 점을 들라면 그것은 단연코 다음과 같은 것들일 겁니다. 즉,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연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분명하고 명확한 어떤 것, 그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신의 정신과 마음에 어떤 진정한 메시지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에 전달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연사에게 자신도 모르게 빨려드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야말로 연설을 잘하는 비밀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죠. 첫째, 무엇이 진정한 준비인가? 연설을 준비한다는 것이 완벽한 문장 몇 개를 모아서 적어놓거나 외우는 것을 뜻할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생각들을 되는 대로 서너 개 골라서 모으는 것을 뜻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연설을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아이디어, 소신, 여러분의 충동을 총집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럴 만한 생각과 그럴 만한 충동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매일매일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갖습니다. 그것들은 심지어 여러분의 꿈속에 나타나기도 하죠. 여러분의 존재는 온통 느낌과 경험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준비란 사색하고 기억을 떠올리고 거기서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이 깊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다듬어서 어떤 형태로 여러분만의 고유한 무늬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지난 세대 복음의 역사를 새로 쓴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는 과연 자신의 설교를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마디로 그는 아무런 비밀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의 말을 잠시 들어볼까요? 주제를 고르면 나는 그 주제의 제목을 커다란 봉투 표면에 써놓습니다. 그리고 난 이런 봉투들을 많이 만들어 놓죠. 글을 읽다가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에 딱 맞는 글을 보게 되면 나는 그 글을 해당되는 봉투에 집어넣고는 거기에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언제나 공책을 들고 다니면서 설교를 듣다가 어떤 주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말을 듣게 되면 기록했다가 봉투에 집어넣습니다. 아마 1년 혹은 그 이상 그렇게 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설교를 준비할 때 그간 모은 모든 것을 활용합니다. 거기서 나온 것과 내 스스로 공부한 결과를 합치면 소재는 충분해지죠. 그런 후에 설교를 할 때마다 여기는 조금 빼고 저기는 조금 더하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 구태의연해지지 않게 합니다. 둘째, 예일대 브라운 학장의 현명한 충고. 몇 해 전 예일 신학대는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 행사에서 학장인 찰스 레이놀드 브라운 박사는 설교의 기술이라는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브라운 박사는
30년 이상 매주 자신의 설교를 준비해 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일을 해온 분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브라운 박사의 글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기록하십시오. 생각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다만 몇 단어라도 적으십시오. 그리고 마치 지금 보는 책이 내가 보는 마지막 책인 것처럼 더 많이 깨닫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정신이 더 많은 수확을 내도록 훈련하는 길입니다. 이 방법을 택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지적 능력이 신선하고 개성적이며 창의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링컨은 어떻게 연설을 준비했는가? 자, 그렇다면 링컨은 어떻게 연설을 준비했을까요? 다행히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브라운 학장이 70여 년 전 링컨이 사용했던 방법 가운데 몇 가지를 추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링컨의 가장 유명한 연설 가운데 하나가 다음과 같은 선견지명이 담긴 연설이거든요. 서로 갈라져 싸우는 집안은 무너지리라. 여러분, 저는 반은 노예로, 반은 주인으로 나뉜 이러한 정부가 영원히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링컨은 식사를 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헛간에서 소젖을 짜는 등 평소에 하던 일을 열심히 하는 중에도 언제나 연설에 대해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에 몰두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중간중간 그는 빈 봉투나 종이 쪼가리, 종이봉지에서 찢어낸 자투리 등 손에 닿는 모든 것을 이용해 메모를 하거나 생각의 단편 혹은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것들을 모자에 넣어서 갖고 다니다가 시간이 나면 자리에 앉아 그것들을 정리한 후 전체적으로 글을 쓰고 재구성해서 연설과 출판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내었다고 합니다. 하하, 그 열정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넷째, 여러분이 연설을 준비하는 방법. 자, 링컨에 이어 만약 여러분이 연설을 한다면 어떤 주제로 연설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스스로 주제를 정하세요. 어떤 주제에 여러분이 끌린다면 더 좋은 일입니다. 다섯째, 여분의 능력의 비밀. 루터 버뱅크는 세상을 뜨기 얼마 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종종 식물 표본 수백만 종을 생산한 뒤 거기서 아주 뛰어난 품종 하나 혹은 두 개만 선택한 후 나머지 열등한 표본들은 모두 폐기하곤 했다. 자, 연설도 어느 정도 이처럼 넉넉하면서도 까다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100가지 생각을 모으고 그 가운데 90개는 버리세요. 루터 버뱅크의 방식은 반드시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파트 3. 유명 인사들의 연설 준비 방법. 언젠가 뉴욕 로터리 클럽 식사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초청 연설자는 유명한 정부 관료였죠. 고위 공직에 있다는 사실에 모두들 그의 연설 듣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설 주제에 관해 상세하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양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연설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할 소재를 선별하지도 않았고 차곡차곡 정리해놓지도 않았더군요. 더구나 모르면 용감하다고 그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디론가 가고는 있었지만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간단히 말해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 상태였으며 그가 우리에게 내놓은 정신적인 만찬 역시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자, 이 얘기에서 배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허버트 스펜서가 한 말인데요.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할수록 생각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진다. 첫 번째, 코넬 박사가 연설을 준비한 방법. 어떻게 하면 연설 구성을 가장 잘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규칙 따위는 없습니다. 모든 연설, 아니 과반수 이상의 연설에 들어맞을 만한 설계나 구조, 혹은 지도 같은 것도 물론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몇몇 경우에 유용한 연설 구성 몇 개를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널리 알려진 다이아몬드의 땅이라는 책의 저자인 러셀 H. 콘웰은 언젠가 내게 다음의 순서대로 수많은 연설을 구성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말하고자 하는 사실을 제시하라. 둘, 사실로부터 논지를 발전시켜라. 셋, 행동에 호소하라. 두 번째, 비버리지 상원 의원이 연설을 준비한 방법. 상원 의원 엘버트 J. 비버리지는 대중연설법이라는 아주 짧으면서도 대단히 실용적인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유명한 정치운동가는 연사는 자신의 주제에 관해 통달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실들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연구하고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소재 또한 모든 면에서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에 관해서 사실들을 수집하고 정리한 다음에는 그 사실들에서 도출되는 해법에 관해 당신 스스로 철저히 검토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연설은 독창성과 당신 고유의 강렬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후에 가능하면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당신의 생각을 기록하도록 하세요. 이를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사실의 양면을 제시하고 그런 다음 그 사실들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떠오른 결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드로 윌슨의 요지 구성법. 우드로 윌슨에게 그가 자주 쓰는 연설 준비 방법에 관해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우선 내가 다루고 싶은 소재를 나열하고 마음속에서 그것들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지를 구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빠르게 기록합니다. 나는 항상 속기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절약되니까요. 그런 다음 속기한 내용을 타이핑하면서 구절도 바꾸고 문장도 수정하고 소재도 추가합니다. 루즈벨트는 자신만의 독특한 루즈벨트식 방법으로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우선 모든 사실을 찾아내어 하나씩 살펴보고 평가해서 사실관계를 결정한 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결론에 도달했죠. 자, 그런 뒤 종이를 가져오게 해서 받아 적도록 했는데요. 이럴 때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구술을 함으로써 연설문 속에 속도감과 즉흥성, 그리고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엔 타이핑된 원고를 보면서 수정하거나 삽입 또는 삭제하면서 연필 자국으로 종이를 채운 뒤 전체를 다시 구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수고를 들이고 최선의 판단을 하고 오래전에 미리 주의 깊게 계획하고 작업하지 않고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적이 한 번도 없다. 자, 이처럼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써보는 이러한 연습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의 생각을 명료하게 만들어주고 기억에 각인시킵니다. 여러분의 지적인 방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의 어휘력을 증진시키기도 합니다. 네 번째, 벤자민 플랭클린의 옛날 이야기 활용법. 벤자민 플랭클린은 그의 자서전에서
자신이 어떻게 어휘력을 증진시켰는지, 어휘 활용 능력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익혔는지에 대해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가끔씩 옛날 이야기 가운데 일부를 골라서 운문으로 만들고 어느 정도 놔두었다가 원래의 산문을 완전히 잊을 때쯤 그 운문을 다시 산문으로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적어놓은 메모를 아무렇게나 섞어놓고 몇 줄을 보낸 다음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순서가 되도록 추려내서 완벽한 문장을 만들고 글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나 스스로에게 생각을 가다듬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죠. 내 작업물을 나중에 원본과 비교하면서 나는 많은 잘못을 발견해서 개선하곤 했습니다. 다섯 번째, 연설을 할 때 메모를 활용해야 할까? 링컨은 비록 즉흥 연설에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대통령이 된 후 주의 깊게 미리 작성하지 않은 연설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강요들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인 연설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만일 굳이 메모를 사용하고 싶다면 커다란 종이 한 장에 커다란 글씨로 짧게 작성하세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는 장소에 미리 도착해서 단상 위에 있는 책들 사이에 메모지를 숨겨 놓으십시오. 꼭 봐야 할 때 얼른 보되 이 약점을 청중에게 최대한 들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에포메톡스의 그랜트 장군. 리 장군이 항복 조건을 적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북부 연합군의 수장이던 그랜트 장군은 파커 장군을 돌아보며 펜과 종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펜을 들어 항복 조건을 적을 때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할지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내 생각뿐이었으므로 나는 오해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내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했다. 그랜트 장군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그리고 명확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평소 본인이 자주 쓰는 구절들이 저절로 튀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일곱 번째, 농부는 링컨이 엄청 게으르다고 여겼다는데. 젊은 시절 링컨은 브랜 켄리지와 같은 유명한 연설가의 연설을 듣기 위해 왕복 30마일에서 40마일가량 되는 거리를 걸어다니곤 했습니다. 연설 장면을 보고 오는 날이면 종종 들판에서 일하던 다른 일꾼들을 불러 모으고는 그루터기 위에 올라가 그들에게 연설을 하기도 하고 얘기를 늘어놓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고용주는 화가 나서 이 총구석의 키케로 녀석은 엄청 게으른 놈이며 농담과 연설로 다른 일꾼들을 망쳐놓고 있다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링컨처럼 여유와 규칙적인 작업으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연설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가능하다면 이 과정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추가적으로 만나서 연설을 연습하세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과 함께 즉흥 연설을 하는 놀이를 해보십시오. 파트 4. 기억력 향상. 유명한 심리학자 칼 시슈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평균적인 인간은 자신이 실제로 물려받은 기억력의 10%도 사용하지 못한다. 우리는 기억의 자연 법칙을 위반하고 90%를 낭비하고 있다.
첫 번째, 그들은 벚나무를 볼 수 없었다. 뉴욕 월드를 창간한 고 필리처 씨는 그의 편집실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 책상에 다음과 같은 세 단어가 적혀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정확성, 정확성, 정확성.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의 이름을 정확히 들으세요. 노력을 한시도 쉬지 마십시오. 이름을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하고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관심을 보임으로써 상대의 기분은 좋아질 뿐 아니라 여러분은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집중을 함으로써 깨끗하고도 정확한 인상을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링컨은 큰 소리로 읽었는가? 링컨은 어려서 시골 학교에 다녔다고 합니다. 교과서는 단 한 권밖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큰 소리로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학생들은 한 목소리로 선생님을 따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시끄러웠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 학교를 시끄러운 학교라고 불렀습니다. 링컨에게 평생 떨어지지 않는 한 가지 습관이 생긴 것은 바로 이 시끄러운 학교에서였습니다. 링컨은 이때부터 언제나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은 큰 소리로 읽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스프링필드의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소파에 들어 누워서는 소리내어 신문을 읽었다는데, 이에 대해 그의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내 신경을 거슬렸습니다. 한 번은 왜 그런 식으로 읽느냐고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소리내어 읽으면 두 가지 감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네. 우선은 읽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둘째로는 귀로 들을 수 있지. 그러면 더 잘 기억할 수 있거든. 세 번째, 신약 성서처럼 긴 책을 외우는 방법. 자, 신약 성서를 외울 수 있을까요? 결론은 그렇다입니다. 그것은 기억의 두 번째 자연 법칙, 반복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만일 충분히 자주 반복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거의 무한히 긴 내용을 암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암기하고자 하는 지식을 반복 암기하세요.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대화에 새로 배운 단어를 사용하세요. 소개받은 사람의 이름을 외우고 싶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자주 부르세요. 여러분의 대중연설에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의 요지를 대화에서 제시하십시오. 이용된 지식은 오래 기억되는 경향이 있답니다. 네 번째, 어떠한 반복이 중요한가? 하지만 어떤 것을 맹목적이고 기계적으로 외우는 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현명한 반복,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는 몇몇 정신적 특성들에 부합하는 반복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예를 들어 에빙하우스 교수는 학생들에게 3일에 걸쳐 38회 반복 암기하도록 하면 한 번에 68번 반복 암기할 때와 같은 수의 단어를 암기한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다른 심리학 테스트들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반복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억력 향상에 반복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뜻이 되겠죠. 다섯 번째,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말하는 기억력 향상의 비결. 기억의 세 번째 법칙은 결합입니다. 무언가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다른 사실과 결합시키는 것이죠. 제임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은 소개를 받고 어떤 것의 동료로 소개된다. 자신의 경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그 경험들 상호 간에 가장 체계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다. 여섯 번째, 사실들을 서로 결합시키는 방법.
사실들을 엮어서 서로 체계적인 관계를 이루게 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들의 의미를 파악하고 사실들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게 그 해답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모든 새로운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면 그런 과정은 사실들 간의 체계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 왜 이렇게 되었는가? 둘,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셋, 언제 이렇게 되었는가? 넷, 어디서 이렇게 되었는가? 다섯, 이렇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파트 5. 청중을 깨어있게 만드는 비결. 연사가 열의가 없으면 청중도 열의가 없습니다. 연사가 머뭇거리면 청중도 머뭇거리게 되죠. 연사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 청중 역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합니다. 하지만 연사가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 진지한 자세를 보이면, 그리고 느낌을 담고 속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강하게, 그리고 남에게 전파될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연설을 하면 청중들도 연사의 태도에 어느 정도 감염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정열, 느낌, 영혼, 감정적인 진실성. 여러분의 연설에 이런 특징을 담으세요. 그러면 청중은 여러분의 사소한 단점을 용서해 줄 것입니다. 아니,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절실하게 말하고 싶은 것을 가져라. 브랜던 매튜스 교수는 뉴욕타임즈에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연설의 핵심은 연사가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 바로 이 점이 많은 연설가들이 실패하는 점이죠. 그들의 표현은 확신에 의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연설에는 어떤 욕구나 어떤 힘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화약을 담지 않은 채 총을 쏘는 꼴이죠. 여러분이 하는 일에 마음을 담으세요.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숨은 자원을 찾아내는 겁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 뒤에 숨어있는 원인을 알아내세요. 그리고 집중하십시오. 사실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함으로써 그 의미를 찾아내세요. 결국에 가서 여러분은 모든 것이 철저한 준비, 제대로 된 준비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슴으로 준비하는 것이 머리로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자, 실제 사례를 들어 말해볼까요? 두 번째, 승리의 비결. 한 청년이 볼테르에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자 볼테르는 이렇게 대답했죠. 나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네. 여러분이 하려는 말에 대해 세상이 보여주는 태도는 이런 경우가 태반일 겁니다. 세상은 그 말을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성공하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은 그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 확신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러분 자신임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진실되게 행동하라. 진실되고 열정적인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일어서서 진실되게 행동하고 열정적이 되어야 합니다. 탁자에 기대지 마십시오. 몸을 꼿꼿이 세우고 가만히 서 있으세요. 몸을 앞뒤로 흔들지도 말고 위아래로 까딱거리지도 마십시오. 지친 말처럼 체중을 이쪽 발에 실었다 저쪽 발에 실었다 하지 마십시오. 요약하자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편치 않다거나 자신감이 없다는 표시가 될 만한 많은 신경질적인 움직임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죠.
여러분 자신의 육체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정감과 힘이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경주를 즐기는 강한 사람처럼 우뚝 서도록 하세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목소리를 높여 힘껏 외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번째, 청중이 졸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한 시골 목사가 헨리 비처에게 더운 일요일 오후 신도들이 조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자 비처는 뾰족한 막대기를 든 사람을 옆에 두고서 목사가 졸지 못하게 찌르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해법이니까요. 상식을 높은 경지로 끌어올렸다고나 할까요? 어쩌면 연설 방법에 관한 복잡하고 현학적인 책들보다 이 방법이 초심자들에게는 훨씬 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또 다른 예로 비처의 말을 들어볼까요? 연설의 대가들은 대단한 생명력과 회복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강력하게 제시할 수 있는 폭발력을 갖춘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들은 투석기라서 그들 앞에 서는 사람들은 쓰러지게 마련입니다. 연설에 나서기 전 마치 투레질을 하며 앞으로 달려나가려는 순혈마처럼 청중 앞에 나서도록 하세요. 그러면 어떤 청중이라도 졸지 않고 당신의 말에 집중할 겁니다. 다섯 번째, 족제비 어구와 양파. 이제 갓 연설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잘못은 너무 단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표현으로 연설의 힘을 빼는 겁니다. 언젠가 한 뉴욕 비즈니스맨이 자동차를 타고 코네티컷을 돌아본 경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뒷 왼편에는 양파 같은 것을 심은 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양파면 양파고 아니면 아닌 것이죠. 또한 양파를 보았을 때 양파임을 알아차리기 위해 무슨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례는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때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을 가리켜 루즈벨트는 족제비 어구라고 일컬었습니다. 족제비란 놈은 아래 내용물을 쏙 뽑아먹고 빈 껍데기만 남기기 때문이죠. 위의 표현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소극적이고 양해를 구하는 어조나 빈 껍데기 어구로는 확신이 없어 보여서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청중을 사랑하라. 나는 대중연설가인 링컨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중 미국이 낳은 인물 중에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링컨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그가 미국 최고의 명연설을 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비록 그에게 일부 천재적인 부분이 없진 않았지만 나는 청중을 사로잡는 그의 힘은 정직성과 선량함, 그리고 사람들과 공감할 줄 아는 것에서 비롯된 바가 적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링컨은 정말 국민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부인의 얘기가 이를 잘 뒷받침해주죠. 그의 팔이 길었듯 그의 가슴 또한 넓었다. 유명한 프리마돈나 슈만 하잉크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성공의 비결은 청중에게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나는 내 청중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모두 내 친구들입니다. 그들 앞에 서는 순간 나는 그들과 유대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그녀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비결이었습니다. 연설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중을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마십시오. 파트 6.
성공적인 연설을 위한 필수 요건. 수년 전 교육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나는 다양한 종류의 야간 학교에 등록한 사람들 중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중도에 지쳐서 포기하고 마는 사람이 무척이나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죠. 인간 본성에 관한 슬픈 예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이 말이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군요. 가엾구나,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이여. 서서히 아물지 않는 상처가 어디 있더란 말이냐. 첫 번째,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불어, 골프 혹은 대중연설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할 때 실력은 일정한 속도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실력은 차근차근 늘지 않으니까요. 어느 순간 갑자기 실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정체기가 오죠. 심지어는 퇴보가 일어나서 이전보다 실력이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에게 이러한 정체기 혹은 퇴보기는 잘 알려진 사실이죠. 이 시기들에는 학습 곡선의 고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대중연설을 배우려는 사람들도 이런 고원 가운데 하나에 몇 주씩 발이 묶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죠. 약한 사람들은 좌절감으로 포기하고 맙니다. 끈기 있는 사람들만이 버텨내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잘 버틴 사람들은 어떻게, 왜인지도 모르지만 하룻밤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비행기가 날아오르듯 고원을 벗어납니다. 문득 정수를 깨달은 것이죠. 갑자기 그들은 자연스럽고 힘차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말라. 언젠가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한 청년이 링컨에게 조언을 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만일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자네의 결심이 확고하다면 이미 절반 이상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네. 성공하겠다는 자네의 결심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게. 그렇습니다. 링컨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전생애를 통틀어 그가 받은 정규 교육은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책은 읽기나 했을까요? 언젠가 링컨은 집에서 반경 50마일 이내에 있는 모든 책을 빌려다 읽었노라고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의 오두막에선 장작불이 밤새 꺼지지 않았는데 때로 링컨은 그 불빛 곁에서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장작더미 사이에는 틈이 나 있기 마련이라 링컨은 그 틈에 책을 끼워놓기도 했고요. 아침이 되고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 환해지면 링컨은 누워 자던 나뭇잎 더미에서 몸을 일으켜 눈을 비비고는 다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연설을 듣기 위해서라면 20마일이나 30마일 되는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들판이건 숲이건 존슨의 가게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건 어디에서나 연설을 연습했습니다. 그는 또한 뉴세일론과 스프링필드의 문학 및 토론 모임에도 참가해서 열심히 시사적인 주제에 관해 연설하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훈련과 독학을 통해 웅변의 대가인 더글러스 상원 의원과 당당히 토론을 벌일 정도로 뛰어난 연설가가 된 사람이 바로 링컨입니다. 그리고 게티즈버그에서나 자신의 두 번째 취임 연설에서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도달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명연설을 한 사람이 바로 링컨이죠. 자, 그가 도중에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오늘날 위인 링컨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보상은 확실하게 주어진다. 어떤 식의 교육을 받건 젊은이는 자신이 받는 교육 결과에 대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하루하루 매 시간을 충실히 공부하며 바쁘게 보내기만 한다면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어느 화창한 날 아침, 눈을 떠보면 그는 분명 자신이 어떤 전공을 선택했건 그 분야에 있는 자신의 동료들보다 훨씬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명한 제임스 교수의 얘기를 빌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교육 과정을 열성적으로 성실하게 잘 따라오고 올바른 방식으로 훈련을 한다면 어느 날 아침 여러분은 분명 자신이 지역사회나 모임에서 뛰어난 연설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임을 확실히 믿어도 된다고. 제임스 교수가 한 말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번째,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라. 몇 해 전 여름, 나는 알프스 산맥 가운데 오스트리아 쪽에 자리 잡고 있는 와일드 카이저라는 봉우리 등반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여행 안내서 베데커에는 오르는 길이 험하므로 전문 산악인이 아닌 경우 가이드가 필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와 나, 이렇게 두 사람은 가이드도 없었고 전문 산악인도 아니었죠. 그래서인지 또 다른 친구가 우리에게 오를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물론이라네. 그가 다시 묻더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그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했죠. 이미 가이드 없이 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르는 일이 상식을 벗어난 일은 아니라고 보이네.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을 하건 절대로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시작하지 않거든. 사실 등반가로 보자면 나는 초보 중에서도 초보인 왕초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연설 훈련을 받건 에베레스트 등반에 도전하건 모든 일에 바로 이런 정신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교육 과정에서 성공한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더할 나위 없이 침착하게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파트 7. 좋은 연설을 하기 위한 비결. 연설에는 단어 그 자체 말고도 중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설을 할 때 풍기는 독특한 맛인데요. 바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이다. 이란 뜻이죠. 총알을 누군가에게 있는 힘껏 던져보세요. 제 아무리 강철로 만들어졌다 한들 맞은 사람의 옷에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낱 양초라 할지라도 그 안에 화약을 넣는다면 송판을 뚫고 튀어나갈 겁니다. 이렇게 말해서 안 됐지만 화약을 품은 하찮은 양초와 같은 말하기 능력은 강철을 뒤집어 썼어도 아무런 힘을 못 내는 연설보다 훨씬 강한 인상을 만들어내니까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 번째, 잘 전달하는 비결. 오늘날의 청중은 그 자리가 열댓 명이 둘러앉은 업무회의장이든 천여 명이 들어선 천막 안이든 연사가 마치 잡담을 나누듯이 그러니까 누군가 청중 중에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다만 태도는 그와 같되 목소리의 크기는 똑같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자연스러워 보이려면 한 사람에게 말할 때보다 40명에게 말할 때 훨씬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건물 위의 동상이 거리의 행인에게 실물과 같은 비율로 보이기 위해 실물보다 커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청중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 다만 조금 크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헨리 포드의 충고. 모든 포드 자동차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두 사람도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새 생명은 태양 아래 새로운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드는 한 줄기 개성의 불꽃을 찾아내어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대중연설이야말로 헨리 포드의 지적이 2배는 더 적절한 분야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 자연스럽게 연설할 때와 같이 똑같은 말이나 몸짓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개성을 갖고 있습니다. 연사로서 그것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죠. 거기에 매달리십시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펼쳐나가세요.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연설에 힘과 진실함을 불어넣어줄 불꽃입니다. 당신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바로 개성이 있기 때문이니까요. 세 번째, 연설을 할 때 해야 할 일들. 자, 그럼 이제 보다 명쾌하고 생생한 연설을 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연설의 몇 가지 특징을 알아볼까요? 첫째, 중요한 단어에 강세를 주고 중요하지 않은 단어는 약하게 말하세요. 둘째, 높낮이의 변화를 주세요. 셋째, 말의 속도에 변화를 주세요. 어린아이가 말하거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떠들 때 우리의 말은 끊임없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데 사실 그 편이 듣기가 좋고 자연스럽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럼으로써 말에 강약이 생기고 실제로 이것은 어떤 생각을 돋보이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거든요. 자, 그리고 넷째, 중요한 생각의 앞과 뒤에서 잠시 숨을 고르세요. 링컨은 연설 도중에 자주 말을 멈췄다고 합니다. 이러한 갑작스런 침묵은 갑작스런 소음과 비슷한 효과를 주고 주의를 환기시키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긴장이 되어 귀를 쫑긋 세운 채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파트 8. 연단에 설 때의 준비사항. 당신의 개성을 최대한 살리고 싶다면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에 청중 앞에 서십시오. 피곤에 지친 사람은 매력적이지도 않고 사람의 마음을 끌지도 않습니다. 준비와 계획을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다 잃어버린 시간을 벌충하기 위해 미친 듯이 몰아치는 흔하디 흔한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가는 육체에는 독소가 쌓이고 뇌에는 피로가 누적되어 결국 여러분을 매우 지치게 만들고 당신은 기운 한 번 못 쓰고 두뇌와 신경이 모두 기진하는 사태에 이를 겁니다. 첫 번째, 옷차림은 어떤 영향을 주는가? 심리학자이자 대학 총장인 어느 교수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옷차림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거의 만장일치로 사람들은 어느 한 군데에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게 차려입고서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의식하면 딱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명확하고도 현실적인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자신감이 커지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높아지면서 자존심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처럼 옷을 입으면 성공을 꿈꾸기가 더 쉬워지고 성공을 이루기도 더 쉬워진다고 사람들은 대답했습니다. 옷차림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그랜트 생애에서 아쉬운 한 가지. 남북 전쟁 당시 남군의 리 장군은 에포메톡스 청사에 항복할 때 새 군복으로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고 옆에는 감나가는 검을 차고 있었습니다. 반면 북군의 그랜트 장군은
외투도 검도 없이 이등병의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죠. 난 틀림없이 육척 장신에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은 사나이와 아주 이상스러울 만치 대비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역사적인 순간에 적절하게 차려입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랜트의 생애에 있어서 진정 후회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오버스트릿 교수 또한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우리가 앞에 있는 청중에게 관심을 가지면 그들도 우리에게 똑같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가 청중을 못마땅하게 여기면 물어보나마나 그들도 마음속으로 혹은 행동으로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길 것이다. 우리가 결단을 못 내리고 우물쭈물거리면 그들은 우리에 대한 믿음을 잃을 것이다. 우리가 잘난 척하고 자만심에 차 있다면 그들도 자신들의 방어적인 이기주의로 맞받아칠 것이다. 우리는 연설을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욕을 먹거나 칭찬을 듣기 시작한다. 따라서 우린 어떤 일이 있어도 청중으로부터 따뜻한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세 번째, 청중을 한자리로 불러 모아라. 소수의 사람들에게 연설을 할 때는 작은 방을 골라야 합니다. 방음 장치가 잘 되어 있는 고요하고 넓은 방에 사람들을 드문드문 앉히기보다 좁은 방을 골라서 통로까지 가득 사람들을 메우는 편이 낫습니다. 만일 청중이 흩어져 있으면 서로서로 붙어 앉도록 가까운 곳으로 와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요청하고 또 관철시키세요. 청중이 별로 많지 않고 또 반드시 연단에 서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없다면 연단에 서지 마십시오. 사람들과 같은 높이로 내려와 그들 가까이에 서서 정형화된 틀을 모두 깨부수고 친근하게 접촉하십시오. 바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죠. 네 번째, 빛이 있으라 당신의 얼굴 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신수를 선보이려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한 방안을 빛으로 가득 메우세요. 보온병 속처럼 어두침침한 방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란 예쁜 아가씨를 집안에 들여앉히는 것만큼이나 유언한 일입니다. 저명한 극작가이자 연출가였던 데이빗 벨라스코가 연극에 관해 쓴 글들을 읽어보면 일반 연설가들은 적절한 조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상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한 조명을 준비한 뒤 얼굴의 모든 표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조명이 잘 비추는 위치에 서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연단 위에 잡동사니는 금물. 강연자는 주변 환경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 이상적인 배치란 아무 가구도 놓지 않는 것인데요. 지푸른 벨벳 커튼 외에는 연설자의 뒤에도 양옆에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아무것도 두지 마십시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연설자의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도와 표지판과 테이블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먼지 쌓인 의자들이 겹겹이 포개 있을 때도 있죠.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분명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싸구려 같은 분위기가 연출될 겁니다. 따라서 모든 잡동사니들을 깨끗이 치우세요. 대중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헨리 비처의 말입니다. 그러니 스위스의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솟은 융프라우의 눈 덮인 꼭대기처럼 연사를 우뚝 드러나 보이게 하세요. 여섯 번째, 연단 위에는 게스트를 앉히지 마라. 움직이는 물체를 보고자 하는 유혹을 결코 뿌리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뿌리치려 하지 않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연설하는 사람이 이 같은 진실만 잘 염두에 두어도 불필요한 성가심이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사는
연단 위에 어떠한 게스트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게스트가 움직이든 그때마다 청중들은 연사를 쳐다보지 않고 게스트에게로 눈을 돌리기 때문이니까요. 일곱 번째, 마음의 평정.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면 청중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게 되므로 그러지 말라고 바로 앞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 행동은 나약해 보이고 자제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일단 청중 앞에 연설하기 위해 일어선 다음에는 서둘러서 입을 떼지 않도록 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초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잠시 자연스럽게 청중들을 쳐다보세요. 만일 소란스럽거나 시끄럽다면 조용해질 때까지 잠시 멈추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여덟 번째, 제스처라는 이름으로 교육되는 말도 안 되는 구닥다리들. 불과 서너 해 전에도 동부의 제법 큰 대학에 재직 중인 한 교수가 제스처에 관한 책을 한 권 펴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이런 손짓을 해야 하고 저 대목에선 저런 손짓을 해야 하며 한 손으로 할 때와 두 손으로 할 때, 손을 높이 들 때와 중간으로 들 때, 또는 낮게 들 때, 이 손가락을 내밀 때와 저 손가락을 내밀 때 등을 알려주는, 한마디로 사람을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하는 책이었죠. 나는 한 수업에서 20명이 그런 책에서 똑같이 수사적이고 웅변적인 대목을 골라 읽으며 똑같은 단어에서 정확히 똑같은 손짓을 하고 모두 하나같이 똑같은 바보짓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가식적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짓이며 기계적이고 인격 모욕적인 겁니다. 사실 제스처에 관한 저술 가운데 10분의 9는 쓰레기입니다. 아니, 품질 좋은 흰 종이와 품질 좋은 검은 잉크로 된 쓰레기보다 훨씬 나쁜 것이죠. 책에서 튀어나온 제스처는 어떤 것이라도 쓰레기처럼 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스처는 여러분 자신에게서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머리, 어떤 주제에 관한 여러분의 관심,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보는 그대로 보게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의 욕구,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충동에서 나와야 하거든요. 한 번을 하건 두 번을 하건 세 번을 하건 가치가 있는 제스처는 그 순간의 충동에 의해 나온 것들 뿐입니다. 1g의 자발성이 1톤의 규칙보다 낫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내레이션 최정우, 각색 최윤정, 사운드 디자인 최은정, 연출 노희영, 제작 오디오